저택은 거대하고 고요했다.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내부는 마치 현대 미술관처럼 세련되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복도를 울리는 것은 오직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기계음 뿐이었다. 그 소리는 2층 가장 안쪽에 위치한 아이의 방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방은 더 이상 아이의 공간이 아니었다. 각종 의료 장비들이 차지한 그곳은 집안에 차려진 작은 중환자실과도 같았다. 신은하는 아들 민준의 침대 곁에 앉아 조용히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7살 배기 아들 권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색색거리며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가녀린 팔에는 여러 개의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가슴에는 심박수를 체크하는 모니터가 부착되어 있었다. 아이의 숨소리만이 이 거대한 저택에 살아있는 유일한 생명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희귀 유전 질환을 앓고 있었다. 온몸의 근육이 서서히 굳어가는 현대의학으로는 치료법이 없는 병이었다. 은하는 한때 촉망받는 의학도였다. 그녀는 누구보다 아들의 병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그리고 아이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며 곁을 지키는 것 뿐이었다. 하지만 최근 절망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쳤다. 미국에 있는 한 연구병원에서 민준의 병에 대한 획기적인 유전자 치료법을 개발했고 임상 시험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는 소식이었다. 그것은 민준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 희망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였다. 저녁이 되자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권지혁이 돌아왔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RK그룹의 총수. 그는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방에는 들르지도 않은 채 곧장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에게 아픈 아들은 성가신 문제 혹은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생긴 오점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은하는 잠든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춘 뒤 조용히 서재의 문을 두드렸다. 지혁은 거대한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은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차갑게 물었다. 무슨 일이지? 그의 목소리는 그녀를 아내가 아닌 용건이 있는 부하 직원 대하듯 했다. 이것이 그들의 결혼 생활이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맺어진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 은하는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미국 병원에서 보내온 서류들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의학도였던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치료법의 원리와 성공 가능성에 대해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함께 의사로서의 냉철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 수술만 받으면 민준이가 살 수 있어요. 이건 도박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지혁은 그제야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실험적인 수술이라고 들었는데 성공을 보장할 수 있나? 그는 아들의 생명이 아닌 투자의 성공률을 묻고 있었다. 비용은 얼마나 들지? 그의 질문에 은하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수술비와 치료비를 합쳐서 대략 50억 정도 필요해요. 그 액수를 말하는 순간 그녀는 스스로가 비참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말에 지혁은 코웃음을 쳤다. 50억이라. 불확실한 결과에 투자하기엔 너무 큰 돈이군.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은하의 심장에 밝혔다. 실패한 상품에 계속 돈을 쏟아붓는 건 경영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야. 그는 아들의 생명을 실패한 상품이라고 표현했다. 그의 눈에 민주는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혈통에
흠집을 낸 불량품에 불과했던 것이다. 은하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남자와 결혼했다. 명석한 두뇌와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의사 신은하는 권지혁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사라졌다. 그녀는 사랑 없는 결혼 생활 속에서도 아이만은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늘 그의 잔인한 말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제발 우리 민준이 좀 살려주세요. 당신 아들이잖아요. 하지만 지역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냉정하게 말했다. 그 돈은 내 개인 자산이 아니라 RK그룹의 돈이야. 주주들이 납득할 만한 명분이 없어. 그는 그렇게 모든 책임을 회사와 주주들에게 떠넘기며 자신의 비정함을 정당화했다. 그는 저녁 약속이 있다며 아내의 절망을 뒤로한 채 서재를 나가버렸다. 홀로 남겨진 은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까지고 절망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다. 시부모님을 찾아가 애원이라도 할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아들을 살려낼 것이다. 그녀의 결심이 굳어지기도 전에 절망은 더 깊은 그림자를 들이왔다. 병원의 주치의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사모님, 민준이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에 은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수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결정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절망의 서곡이 끝나고 비극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민준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져 결국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신은하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며 아이의 곁을 지켰다. 잠시라도 눈을 붙이면 그 사이에 아이가 영영 떠나버릴 것만 같은 공포가 그녀를 올감했다. 그녀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시부모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아들과 똑같은 논리를 내세우며 냉정하게 그녀를 외면했다. 실패할지도 모르는 일에 가문의 돈을 쓸 수는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기울어 그녀를 도울 형편이 되지 못했다. 그녀가 기댈 곳은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의사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통보했다. 미국 병원에 수술 보증금을 보내야 하는 마감 시한이 바로 내일로 다가온 것이다. 절망의 벼랑 끝에 내몰린 은하는 마침내 가장 마지막 선택지를 떠올렸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던지는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방법이었다. 그날 밤 서울에는 폭풍우가 몰아쳤다. 하늘이 분노한 듯 거센 비바람이 도시를 집어삼킬 듯이 휘몰아쳤다. 은하는 낡은 코트 하나만을 걸친 채 택시를 타고 RK그룹의 본사 건물로 향했다. 그날은 RK그룹의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화려한 파티. 그녀는 그 위선과 허영으로 가득 찬 축제의 한복판으로 향하고 있었다. RK타워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수많은 조명들이 빗줄기를 뚫고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건물 앞에는 최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섰고 그 안에서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내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그들의 세계는 비참한 현실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듯 완벽해 보였다. 은하는 그 모든 풍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택시에서 내려 비를 맞으며 건물 입구로 향했다. 빗물에 흠뻑 젖은 그녀의 초라한 행색은 그 화려한 장소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경호원들이 즉시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여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초대장이 없는 분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의심이 담겨 있었다. 은하는 그들과 실랑이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이 발걸음을 돌려 레드카펫이 깔린 입구 바로 옆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그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다. 쏟아지는 비가 그녀의 머리카락과 옷을 순식간에 적셨다. 그녀는 소리치지도 울부짖지도 않았다. 그저 굳게 입을 다문 채 속죄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돌발 행동에 주변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파티를 취재하러 왔던 기자들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져 나왔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RK그룹의 안주인이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건물 앞에서 비를 맞으며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이것은 다음날 아침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할 엄청난 특종이었다. 소라는 곧 건물 안까지 전해졌다. 수많은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위풍당당하게 서 있던 권지혁의 귀에도 사모님에 대한 보고가 들어갔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미소가 사라지고 분노로 시퍼렇게 굳어졌다. 감히 이 신성한 자신의 왕국에 흙탕물을 튀기려 하는가.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의 명예에 흠집을 내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불타는 분노를 억누르며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건물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그는 비를 맞으며 처량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 아내를 경멸에 찬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스러운 눈빛이었다. 그는 이빨 사이로 소리를 내뱉듯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일어나. 나한테 망신을 줄 셈인가? 은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제발, 지혁 씨, 우리 민준이 좀 살려주세요.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빌게요. 그녀의 애원은 처절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그녀는 아들의 생명을 구걸하고 있었다. 그녀의 애절한 모습은 그러나 지역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을 뿐이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지만 잔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 아들? 그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라고 확신하나? 그런 결함투성이인 녀석이 내 핏줄일 리가 없어.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말이었다. 그는 아내의 정조를 의심했고 아들의 존재 가치를 부정했으며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았다. 그는 몸을 바로 세우고 기자들을 향해 보란 듯이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경호실장을 향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명령했다. 이 여자를 당장 여기서 끌어내. 나와 RK그룹은 이 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소. 만약 저항한다면 경찰을 부르도록. 그는 그렇게 자신의 아내를, 아픈 아들의 어머니를 대중 앞에서 완벽한 타인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차갑게 등을 돌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파티장 안의 환한 불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저항하지 않는 은하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그녀는 인형처럼 무력하게 끌려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도 절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텅 빈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죽어버렸다. 희망, 사랑, 그리고 미련, 그 모든 것이 RK 타워 앞에서 굴욕적으로 쫓겨난 그날 밤, 신은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들의 중환자실로 돌아왔다. 흠뻑 젖은 몸에서는
차가운 냉기가 스며 나왔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희미한 생명 유지 장치 소리와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듯 얕은 숨을 내쉬는 아들의 작은 모습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인터넷은 이미 그녀의 이야기로 들끓고 있었지만 그 모든 소음은 그녀의 귀에 닿지 않았다.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아주 희미한 빗줄기가 비쳤다. 그녀가 비를 맞으며 무릎 꿇고 있던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은하의 의대 동기들과 민준의 주치의가 중심이 되어 시작한 온라인 모금 운동은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그녀의 처절한 모성애에 감동한 수많은 익명의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보내왔다. 기적은 마치 일어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신은 너무나도 잔인했다. 기적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을 때 시간은 그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며칠간 이어진 사투 끝에 민준의 상태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주치의는 침통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지금 당장 수술비를 마련한다 해도 민준이가 미국으로 가는 비행을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은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은 이미 그날 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모두 말라버린 뒤였다. 그녀는 의사에게 부탁해 아이의 몸에 연결된 무의미한 기계들을 모두 떼어달라고 했다. 그리고 아들을 자신의 품에 안았다. 너무나도 가볍고 작은 몸, 그녀는 아들의 귓가에 민준이가 가장 좋아했던 자장가를 나직이 불러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제 아프지 않아도 돼, 우리 아가. 훨훨 날아서 자유로워지는 거야. 엄마가 꼭 다시 만나러 갈게. 약속해. 그녀는 아들과 마지막 약속을 나누었다. 민주는 엄마의 품에 안겨 아주 잠시 편안한 미소를 짓는 듯했다. 그리고 이내 아이의 가슴에 부착되어 있던 심박기에서 길고 단조로운 기계음이 울려 퍼졌다. 요란했던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추고 끔찍한 정적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작은 별이 마침내 빛을 잃고 쓰러졌다. 권지혁은 아들의 사망 소식을 이사회 회의 도중 비서가 건넨 메모를 통해 전달받았다. 그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을 뿐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태연하게 회의를 마저 주재했다. 그에게 아들의 죽음은 슬픔이 아닌 전날 밤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수습하고 기업 이미지를 쇄신할 기회일 뿐이었다. 그는 즉시 홍보팀에 연락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아들의 곁을 지킨 비운의 아버지 이미지를 구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장례식은 거대하고 엄숙하게, 하지만 지독히도 형식적으로 치러졌다. 장례식장은 민준을 추모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RK그룹의 위상을 과시하고 정재계 인사들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교의 장에 가까웠다. 권지혁은 상주로서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그는 찾아오는 조문객들의 손을 잡고 비통한 표정을 지었으며 카메라 앞에서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신은하는 상복을 입은 채 영정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문객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유체이탈이라도 한 사람처럼 그 모든 광경을 무감각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남편의 위선적인 연기를 보면서도 그녀의 마음에는 더 이상 분노조차 일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은 이미 차갑게 얼어붙어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는 돌덩이가 되어버린 뒤였다. 모든 조문객이 돌아간 늦은 밤, 텅 빈 장례식장에는 은하와 지혁 단둘만이 남았다. 지혁은 위선적인 목소리로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제 고통 없는 곳으로 갔으니 아이에게도 잘된 일이야. 그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그 순간 은하는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어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맞아요. 이제 민준이는 자유로워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메마른 나무잎처럼 건조했다. 고통으로부터, 그리고 당신으로부터. 그녀는 아들의 영정 사진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지역이 이미 오래전에 준비해 두었던 이혼 서류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봉투를 뜯어 서류 가장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지난 7년간 살았던 거대한 저택을 나섰다. 그녀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다. 화려했던 옷도, 값비싼 보석도, 그녀가 그 집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버렸다. 그녀의 손에는 오직 작고 하얀 유골함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아들 민준의 모든 것이 담긴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굳게 닫힌 철문을 걸어 나왔다. 그녀의 낡은 삶은 끝났다. 이제 그녀는 아들의 재와 함께 미지의 길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7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에 충분한 세월이었다. 스위스 제네바 세계 최고 수준의 생명공학 연구소가 모여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 그 중에서도 가장 선두를 달리는 에이펙스 제네틱스, APX 제네틱스의 연구실은 인류의 미래를 바꾸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연구의 중심에 한국인 여성 과학자 신은하 박사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여인이 아니었다. 짧게 자른 머리와 날카로운 안경 너머의 지적인 눈빛, 하얀 연구 가운을 입은 그녀의 모습에서는 한치의 빈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복잡한 유전자 염기 서열이 떠 있는 홀로그램 스크린 앞에서 젊은 연구원들에게 정확하고 단호한 어조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의 천재적인 두뇌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차가운 완벽주의를 두려워했다. 7년 전 아들의 유골함을 들고 한국을 떠난 그녀는 독하게 마음먹었다. 아들을 앗아간 잔인한 병의 정체를 자신의 손으로 밝혀내고 기필코 치료법을 개발해내리라고. 그녀는 아들의 죽음과 함께 받은 얼마 되지 않는 위로금과 의대 동기들이 모아주었던 성금을 종잣돈 삼아 다시 학업의 길로 돌아왔다. 밤낮을 잇고 연구에만 매달린 끝에 분자유전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 이곳 에이펙스 제네틱스에 스카우트 되었다. 그녀의 삶은 오직 연구 그 하나뿐이었다. 그녀의 사생활은 베일에 쌓여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유전병 치료제 개발에 매달리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알 수 없는 거대한 슬픔이 그녀를 움직이는 동력일 것이라고 막연히 짐작할 뿐이었다. 그녀는 연구소 밖에서는 철저히 혼자였다. 제네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그녀의 아파트는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했지만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없었다. 그 삭막한 공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과거의 흔적은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작은 액자였다. 액자 속에는 병마에 시달리기 전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 민준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그것이 그녀의 세상의 중심이었고 그녀가 숨을 쉬는 이유였다. 그녀는 매일 밤 그 사진을 보며 아들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 연구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새로운 발견은 무엇이었는지, 마치 아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그녀의 고통은 마르지 않는 연료가 되어 연구의 불꽃을 더욱 거세게 타오르게 했다. 그리고 마침내 7년간의 처절한 사투 끝에 기적이 일어났다. 수백 번의 실패를 거듭했던 실험이 마침내 성공을 거둔 것이다. 그녀와 그녀의 팀이 개발한 새로운 유전자 편집 기술이 민준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희귀병의 치료에 결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입증해냈다. 연구실은 동료들의 환호성으로 떠나갈 듯했다. 인류의 역사를 바꿀
위대한 발견에 모두가 기뻐하며 서로를 얼싸안았다. 하지만 그 기쁨의 한가운데서 신은아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기쁨 대신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해냈다. 아들과의 약속을 지켜냈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렸다. 이 기적은 정작 그녀의 아들은 구원해주지 못했다. 그녀는 축제를 벌이는 동료들을 뒤로하고 조용히 연구실 밖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기댄 채 7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자 돌이킬 수 없는 상실에 대한 통곡이었다. 그녀는 다른 수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기적을 만들었지만 그 기적의 재단 위에는 자신의 아들이 제물로 바쳐진 셈이었다. 얼마 후 연구소장이 흥분된 얼굴로 그녀를 찾아왔다. 신 박사, 당신이 해냈어. 이건 현대의학의 역사를 다시 쓸 발견이야.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벌써부터 전 세계의 거대 제약회사와 투자 그룹들한테서 연락이 빗발치고 있어. 특히 한국의 RK 그룹이라는 곳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기술 이전과 MA에 대한 의사를 타진해 왔어. RK 그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은하의 눈물이 멎었다. 그녀의 눈동자에 깃들어 있던 슬픔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서렸다. 운명은 이토록 잔인한 아이러니를 준비해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아들의 목숨을 바쳐 이뤄낸 연구 결과물이 이제 아들의 목숨을 외면했던 바로 그 남자와 그녀를 다시 연결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은하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들 민준의 유골함과 사진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엄마가 해냈어, 민준아. 이제 너처럼 아픈 아이들은 더 이상 없을 거야. 그녀는 아들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의 얼굴은 고요했지만 그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개인적인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또 다른 싸움을 준비시키고 있었다. 잿더미 속에서 부활한 불사조는 이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힘을 손에 넣은 것이다. 신은아가 스위스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동안 서울의 권지역은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RK그룹은 지난 7년간 대한민국의 경제 지도를 바꿀 만큼 거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의 왕국은 더욱 높아지고 견고해졌지만 왕좌에 앉은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하고 외로웠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가 사는 거대한 저택은 여전히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7년 전 아내와 아들이 떠나간 후 그 집은 온기를 잃고 거대한 유령의 집처럼 변해버렸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폭우 속에서 자신을 향해 애원하던 은하의 젖은 눈동자, 그리고 자신의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아들의 작은 유골함. 그 두 개의 이미지는 씻을 수 없는 낙인처럼 그의 영혼에 새겨져 매일 밤 그를 괴롭혔다. 그는 2년 전 유력 정치인의 딸과 재혼했다. 사업적인 필요와 가문의 압박에 의한 또 한 번의 정략 결혼이었다. 그의 새로운 아내 오수진은 아름답고 야심 있는 여자였지만 그녀 역시 이 집의 차가운 공기를 데우지는 못했다. 그들의 대화는 사치스러운 쇼핑과 공허한 사교의 이야기뿐이었고 부부 사이에는 어떤 정서적 교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마음속에 죽은 전처와 아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은 그녀를 더욱 교만하고 신경질적으로 만들었다. 후회는 독처럼 그의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되었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를 터뜨렸다.
그의 편집증적인 경영 방식은 회사를 성장시켰지만 동시에 수많은 충신들을 떠나가게 만들었다. 임직원들은 그를 두려워했지만 아무도 진심으로 존경하지는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텅 빈 왕좌 위에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폭군이 되어가고 있었다. 저택의 2층 가장 안쪽에는 그만이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의 방이 있었다. 그곳은 7년 전 민준이 쓰던 놀이방이었다. 그는 아들이 떠난 후 그 방을 예전 모습 그대로 보존해 두었다. 아이가 한 번도 제대로 가지고 놀지 못했던 장난감들이 먼지 하나 없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는 깊은 밤 홀로 그 방에 들어가 텅 빈 흔들의자에 앉아 있곤 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아들에게 뒤늦은 고백과 용서를 구했다. 민준아, 아빠가 잘못했다. 이 아빠가 모든 걸 망쳤어. 그의 후회는 진심이었지만 너무나도 늦어버렸다. 그의 고백을 들어줄 아들은 이제 세상에 없었다. 그 방은 그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공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RK그룹의 정기 이사회에서 새로운 안건이 상정되었다.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잠재력을 지닌 바이오테크 산업에 진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담당 임원은 몇몇 유망한 해외 바이오 기업들을 인수합병 후보로 거론했다. 그 중에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에이펙스 제네틱스라는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역은 처음에는 무관심하게 보고를 듣고 있었다. 하지만 담당 임원의 다음 설명에 그의 굳어있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특히 이 에이펙스 제네틱스는 희귀 유전 질환 분야에서 독보적인 유전자 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척수성 근위축증 SMA에 대한 획기적인 치료제 개발에 성공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척수성 근위축증, 그의 아들 민준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병명이었다.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운명의 장난은 이토록 잔인했다. 그가 돈 몇 푼이 아까워 외면했던 아들의 치료법이 이제는 수십조 원의 가치를 지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기회가 아니었다. 7년의 시간을 거슬러 온 과거의 망령이 보내는 끔찍한 조롱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홀로 집무실에 남아 있었다. 에이펙스 제네틱스라는 이름과 아들의 병명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다. 스위스의 에이펙스 제네틱스, 그 회사와 관련 기술, 그리고 핵심 연구진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당장 내 책상 위로 가져와. 그의 목소리는 알 수 없는 집착과 광기에 휩싸여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사업적 판단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고 스스로를 파멸시키거나 혹은 구원받으려는 무의식적인 몸부림이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이 망가뜨렸던 여인이 7년의 세월에 걸쳐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성을 향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스스로 걸어가고 있었다. 비극의 이막이 그렇게 서서히 오르고 있었다. 권지혁의 지시가 떨어진 후 RK그룹의 인수합병팀은 스위스 에이펙스 제네틱스와의 협상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초기 실무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과 기업 가치 평가에서 양측은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에이펙스 측은 자신들의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고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결국 최종談판을 위해 권지혁이 직접 스위스로 날아가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적 결정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다른 동기가 숨어 있었다. 그는 운명이
자신을 그곳으로 이끌고 있다는 기묘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아들의 병명과 똑같은 질병을 정복했다는 그 회사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것은 어쩌면 뒤틀린 형태의 속죄 혹은 스스로에게 내리는 형벌과도 같은 행위였다. 제네바에 도착한 그는 알프스의 맑은 공기와 평화로운 도시의 풍경 속에서 오히려 숨이 막히는 듯한 이질감을 느꼈다. 그의 영혼은 여전히 서울의 어둡고 축축한 기억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최종 협상 전략을 검토했다. 수십 장의 보고서와 데이터가 그의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한 곳에 머물렀다. 에이펙스 제네틱스의 핵심 연구진 프로필이었다. 그리고 그 서류 위에서 그는 익숙한 이름을 발견하고야 말았다. 신은아, 시인, 윤에이 박사.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아닐 거야. 흔한 이름일 뿐이야. 그가 알던 신은아는 의대 중퇴생일 뿐 이런 세계적인 연구소의 핵심 과학자일 리 없었다. 그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불길한 상상을 떨쳐내려 했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끈질기게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다음 날 현지 실무팀과의 회의에서 신은아 박사의 이름은 다시 한번 거론되었다. 회장님, 이번 MA의 성패는 사실상 신은아 박사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로젝트 팀장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그녀가 바로 문제의 유전자 치료 기술을 개발한 장본인이며 회사의 모든 원천 기술 특허가 그녀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이번 인수는 빈 껍데기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팀원들은 그녀에 대해 경애에 가까운 어조로 이야기했다. 학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천재, 세상과 단절한 채 연구에만 몰두하는 은둔자,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이라는 사실. 지역은 마른 침을 삼켰다. 세상에 이렇게 지독한 우연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팀원들에게 그녀의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했지만 돌아온 것은 오래전 학회지에 실린 얼굴을 알아보기 힘든 흐릿한 사진 한 장뿐이었다.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을 언론에 노출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마침내 에이펙스 제네틱스와의 최종 협상일이 밝았다. 지역은 RK그룹의 총수로서 상대를 압도하는 특유의 카리스마로 무장한 채 협상 장소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평소와 달리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곧 마주하게 될 신은아 박사라는 존재가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끔찍한 과거까지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에이펙스 제네틱스의 본사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처럼 보였다. 거대한 유리 건물 안에서 수많은 연구원들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지역과 그의 팀은 건물 최상층에 위치한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에이펙스의 CEO와 임원진이 그들을 맞았다. 양측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회의가 시작되었다. 에이펙스의 CEO가 회사의 비전에 대해 한참 설명하던 중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 문 쪽을 바라보았다. 저희 회사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이 기술을 직접 개발한 책임자에게서 설명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희 RD 센터의 총괄 책임자이신 신은아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단정한 정장 위에 하얀 연구 가운을 걸친 한 여성이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익숙하게 자신의 자리에 앉아 맞은편에 앉은 RK그룹의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권지혁의 세상이 멈췄다. 시간이 영원처럼 늘어나는 듯한 감각 속에서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짧게 자른 머리, 지적인 안경, 7년의 세월이 새겨진 얼굴. 하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가 버렸던 아내,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죽었다고 믿고 싶었던 바로 그 여자, 신은아. 그녀가 그의 눈앞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수조 원짜리 빅딜의 중심에 선 세계적인 석학이 되어 있었다. 지역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그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고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7년 만에 지옥의 문턱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차갑게 부딪혔다. 운명의 교차점에서 잔인한 재회의 막이 올랐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권지혁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신은하를 응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비정상적인 반응과 태연하게 연단으로 걸어나가는 신은하 사이를 오갔다. 은하는 그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꽂히는 수십 개의 시선과 그 중에서도 가장 뜨겁고 절박한 권지혁의 시선을 완벽하게 무시했다. 그녀는 연단에 서서 잠시 마이크를 조절했다. 그 짧은 침묵의 시간 동안 지혁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어떻게, 왜 그녀가 여기에? 그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은하는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을 한번 둘러본 뒤 유창하고 완벽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 넘치고 명료했으며 7년 전 그가 알던 나약한 아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혁은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내용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악몽의 한가운데 갇혀 있었다. 눈앞에 저 여자는 자신이 아는 신은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망령이 아닌 현재를 지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낯선 존재였다. 권력의 구도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7년 전 그녀는 그의 발밑에 무릎 꿇은 약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수조 원짜리 거래의 운명은 온전히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 은하의 발표는 훌륭했다. 그녀는 복잡한 유전자 치료 기술의 원리를 비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쉬울 만큼 명쾌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에는 자신의 연구에 대한 깊은 애정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지성에 감탄하며 발표에 빠져들었다. 오직 권지영만이 그 시간을 지옥처럼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질병의 고통에 대해 설명할 때마다 그는 죽어가던 아들 민준의 얼굴을 떠올려야만 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지혁은 억지로 정신을 가다듬고 손을 들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의 주도권을 되찾고 싶었다. 그는 이성적인 경영인의 가면을 쓰고 날카롭고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다. 신 박사님. 방금 설명하신 치료법의 예상 비용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부자들만을 위한 치료법이 되지 않도록 시장 접근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지독한 아이러니가 담긴 질문이었다. 7년 전, 바로 그가 비용을 문제 삼아 아들의 치료를 거부하지 않았던가. 그는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과거의 상처를 드러낼지 시험하고 있었다. 은하는 잠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만년설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하지만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위선을 폭로하는 듯한 대답을 내놓았다. 흥미로운 질문이시군요, 권 회장님. 저희의 최우선 목표는 이윤 극대화가 아닌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인간 생명의 가치는 대차대조표 위의 숫자로 계산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고 믿습니다. 저희의 가격 정책에는 그러한 철학이 반영될 것입니다. 회장님 같은 분이라도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회의는 그렇게 끝이 났다.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동안
지혁은 필사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회의실을 나서는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은하 씨, 우리 얘기 좀 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하지만 은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권 회장님과는 더 이상 나눌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의 모든 소통은 회사의 공식 채널을 통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그를 스쳐 지나갔다. 홀로 남겨진 지역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벽에 몸을 기댔다. 완벽한 패배였다. 호텔로 돌아온 그는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방 안의 기물들을 부수기 시작했다. 값비싼 가구와 유리잔들이 그의 분노 앞에 박살났다. 그는 아내와 아들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7년 만에 만난 그녀 앞에서 처참하게 짓밟렸다. 그가 경멸하며 버렸던 여자가 지성과 도덕, 그리고 이제는 권력까지 모든 면에서 자신을 압도하는 존재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의 슬픔과 충격은 이내 뒤틀린 집착으로 변해갔다. 그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와 대화해야만 했다. 그녀의 분노든 눈물이든 하다못해 경멸이라도 좋았다. 이 지독한 무관심만은 견딜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그는 스토커처럼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연구소 앞에서, 그녀의 아파트 앞에서 그는 밤늦게까지 그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그날 밤도 은하는 늦게까지 연구소에 남아 일을 마쳤다. 주차장으로 나온 그녀는 길 건너편에 서 있는 익숙한 차를 발견했다. 운전석에는 어둠 속에서도 선명한 권지혁의 실루엣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잠시 그쪽을 바라보았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강철 같은 의지가 그녀의 얼굴에 서려 있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어둠을 뚫고 앞으로 나아갔다. 홀로 남겨진 지역은 멀어져 가는 그녀의 차, 후미등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권지혁의 집착은 광기에 가까워졌다. 그는 신은하의 연구실로 매일같이 꽃과 선물을 보냈지만 모든 것은 수치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 그는 RK그룹의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사적인 만남에 응해주지 않으면 인수합병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에이펙스 측을 압박했다. 하지만 에이펙스의 CEO는 신은하라는 천재 과학자를 잃는 것보다 RK그룹의 투자를 잃는 것이 덜 손해라고 판단했다. 그는 지역에게 전문가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계약은 파기될 것이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경고했다. 은하는 그의 모든 행동을 보고받고 있었지만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권지혁은 더 이상 과거의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아들을 기리기 위한 위대한 연구를 완성시키기 위해 필요한 거대한 자금줄에 불과했다. 그녀는 법률팀을 통해 철저한 방어벽을 쳤고 그와의 모든 사적인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그녀의 얼음 같은 무관심이야말로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다. 모든 방법이 막히자 지역의 집착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를 알아야만 했다. 자신이 놓쳐버린 진실, 아들이 죽어가던 마지막 날들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만 이 지독한 고통의 실마리라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7년 전 아들 민준의 주치의였던 김 박사를 떠올렸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 없었지만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어 김 박사에게 연락했다. 김 박사는 처음에는 그의 연락을 매몰차게 거절했다. 7년 전 비를 맞으며 절규하던 은하의 모습과 아들의 장례식장에서조차 비즈니스를 하던 지역의 냉혈한 같은 모습을 그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역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병원 자선재단에 거액을 기부하겠다며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달라고 필사적으로 애원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고통을 느낀 김 박사는 결국 무거운 마음으로 만남을 수락했다. 지역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당일 비행기로 서울로 돌아왔다. 병원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지역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민준이의 마지막 날들 어땠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인의 고해성사처럼 낮고 처절했다. 김 박사는 그의 퀭한 눈을 바라보며 더 이상 진실을 숨기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7년 전의 진실을, 얼음처럼 차가운 사실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수많은 익명의 시민들이 회장님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의 아버지는 단 한 푼도 내놓지 않았죠. 김 박사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비난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회장님이 거부했던 그 수술이 결코 도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김 박사는 당시 미국 병원의 임상 데이터를 지역의 눈앞에 제시했다. 민준이와 같은 상태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술 성공률은 90%가 넘었습니다. 현대의학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적이었어요. 회장님은 불확실한 도박을 거절한 게 아닙니다. 확실한 치료법을 거절한 겁니다. 그 말은 거대한 망치가 되어 지역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의 잔인한 진실 폭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사모님이 겪었던 충격과 스트레스는 아이의 상태를 급격하게 악화시켰습니다. 어쩌면 회장님은 아들을 살리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죽음을 재촉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마지막 말과 함께 지역이 지난 7년간 필사적으로 지탱해왔던 자기 기만과 합리화의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아들을 죽인 살인자라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카페를 나온 그는 넋나간 사람처럼 서울의 거리를 헤맸다. 그의 발걸음은 어느새 텅 빈 채로 매물로 나와 있는 7년 전의 저택 앞에 멈춰 있었다. 그는 굳게 닫힌 대문 너머로 이제는 유령의 집이 되어버린 자신의 과거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날 밤 그는 민준의 놀이방에 들어가 오열했다. 그의 울음은 더 이상 후회가 아니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자의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고통의 절규였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밤이 새도록 자신의 죄를 곱씹었다. 그리고 잿더미 같은 절망 속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그는 속죄를 해야만 했다. 다음 날 스위스로 돌아온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서 광기 어린 집착은 사라지고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깊은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법무팀을 소집해 지시를 내렸다. 에이펙스 제네틱스와의 계약, 신은하 박사가 제시하는 모든 조건을 전면 수용하도록 해 연구재단의 독립성과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그녀에게 위임한다. 그의 지시에 팀원들은 경악했지만 아무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비즈니스에서 이기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목숨과 맞바꾼 위대한 유산이 오염되지 않고 온전히 인류를 위해 쓰이도록 지켜야만 했다. 그것이 그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속죄였다. 그는 계약서 위에서 자신의 아들과 연결된 마지막 끈을 보고 있었다. RK 그룹의 임원들은 자신들의 회장인 권지혁이 에이펙스 제네틱스 측, 특히 신은하 박사가 제시한 모든 독소 조항들을 군말 없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 경악과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회장의 결정이 지독한 죄책감에서 비롯된 비이성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에게 이것은 굴욕적인 항복 문서나 다름없었다. 신은하 역시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텅 빈 눈동자에서 속죄의 의지를 읽으려 하지 않았다. 그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아들의 이름을 건 위대한 유산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뿐이었다. 지역은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뒤 그녀에게 무언가 말하려 했다. 민준이를 위해서. 하지만 은하는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공식적인 어조로 악수를 청할 뿐이었다. 계약에 따라 거대 바이오 기업 RK 에이펙스 바이오파마가 공식 출범했다. 그리고 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조항에 따라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비영리 재단, 민준재단이 설립되었다. 재단의 목표는 희귀질환 연구 지원 및 저소득층 환아 치료비 지원이었고 신은하 박사는 종신 이사장으로 추대되었다. 권지혁이 서명한 계약서는 그의 제국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그 보석을 지킬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까지 부여한 셈이었다. 며칠 후 인수합병과 신약 개발 성공을 알리는 글로벌 기자회견이 열렸다. 권지혁과 신은하는 나란히 단상에 앉았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들을 향해 쏟아졌다. 지혁은 준비된 원고를 영혼 없이 읽어 내려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류에 대한 공허한 미사여구들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신은하가 마이크 앞에 섰다. 회견장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그녀는 권지혁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잔인한 병마와 싸웠던 한 용감한 소년의 이야기. 그 아이에게 다시는 너처럼 아픈 아이가 없게 하겠다고 맹세했던 한 엄마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리는 깊은 힘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기자회견장을 뒤흔들 폭탄 선언을 했다. 오늘 설립된 민준재단의 첫 번째 공식 활동을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 새로운 치료제를 전 세계의 모든 척수성 근위축증 환아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RK그룹의 다른 계열사들 수익금으로 조성된 재단 기금에서 충당될 것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지혁의 오만함에 대한 가장 우아하고도 잔인한 심판이었다. 신은하는 순식간에 현대의학의 성녀이자 인류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RK그룹에게는 재앙의 서막이었다. 신약은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수익은 비영리 재단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고 모기업인 RK그룹은 그 자선 활동을 위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신세가 된 것이다. 금융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총수의 개인적인 죄책감을 갚기 위해 강제로 희생시키는 회사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았다. RK그룹의 주가는 날개 없는 추락을 시작했다. 지역의 죄책감이 낳은 단 한 번의 비이성적인 결정이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냉철한 이성의 제국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RK그룹의 이사회는 경로했다. 그들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권지혁의 독단적인 경영과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책임을 추궁했다. 그의 라이벌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 움직였다. 심지어 은퇴했던 그의 아버지마저 이사회에 나타나 가문의 유산을 망가뜨린 아들을 맹비난했다. 결국 주주총회에서 권지혁 회장에 대한 불신임만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되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왕국에서 자신의 손으로 쫓겨났다. 마지막으로 회장실을 정리하고 건물을 나서는 길, 그는 복도에서 재단의 현판을 점검하고 있는 은하와 마주쳤다.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남자가 된 그는 텅 빈 목소리로 물었다. 이걸 원했나?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은하는 처음으로 그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연민이 아닌
담담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난 단 한 번도 당신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오직 내 아들과의 약속만을 생각했죠. 당신의 몰락은 7년 전 당신의 선택과 오늘의 당신의 선택이 낳은 결과일 뿐이에요. 당신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고요. 권지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한때 자신의 왕국이었던 RK타워를 걸어 나왔다. 그를 향해 터지던 카메라 플래시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회의실에 홀로 남은 은하는 테이블 위에 놓아둔 아들 민준의 사진을 조용히 쓸어보았다. 오만함은 그를 죽음의 문턱으로 이끌었고 뒤늦은 후회는 그를 파멸의 길로 인도했다. 아들을 위한 정의는 마침내 완성되었다. 세월이 흘러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시간이 지났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RK그룹의 이름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역사책의 한 페이지로만 남아 있었다. 서울 근교의 한적한 추모공원. 권지혁은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작은 묘비 앞에 잡초를 뽑고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게 팬 주름은 지난 세월의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 작은 묘비는 그의 아들 권민준의 것이었다. 모든 것을 잃은 그에게 남은 유일한 일과는 매일 이곳을 찾아 아들의 무덤을 돌보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다. 채권단의 모든 재산을 넘기고 남은 약간의 퇴직금으로 작은 원룸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가족도 친구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다. 그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가끔 낡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민준 재단의 소식이 흘러나왔다. 재단이 또 한 명의 희귀병 아이를 살려냈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 그럴 때마다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아들의 이름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있는 저 위대한 업적 속에 자신은 영원히 한 점의 오점으로만 기록될 것이었다. 그의 형벌은 가난이나 몰락이 아니었다.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매일같이 확인하며 살아야 하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후회였다. 어느 날 그는 뉴스에서 상을 수상하는 신은아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화면 속의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여인이 아니었다. 깊은 연륜과 따뜻한 카리스마를 지닌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자격조차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저 멀리서 자신이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경지에 오르난 인간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같은 시각 민준 재단의 본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건물은 차가운 기업의 빌딩이 아닌 따뜻하고 희망이 넘치는 공간이었다. 복도 벽면에는 재단의 도움으로 완치된 아이들의 환한 미소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 신은아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사는 외로운 연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백 명의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 재단의 이사로 여전히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는 박지훈이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며 말했다. 민준이가 이 모습을 본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은하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 내가 민준이를 자랑스러워하는 걸. 그 짧았던 아이의 삶이 이렇게나 많은 생명을 구했으니까. 이제 민준이의 이름은 비극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으로 기억될 거야. 그녀는 아들의 죽음을 인류를 위한 위대한 유산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권지혁의 근황에 대해 물었을 때도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다. 그건 그 사람이 걸어가야 할 자신의 길일 뿐이야. 이제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걸. 그녀는 분노와 복수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았다. 그녀의 정의는 그의 파멸이 목적이 아니었다. 오직 아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몇 년 후
민준재단이 1000번째 아이의 완치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단상에 선 은하는 과학이나 기술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꺼져가는 작은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객석에서는 한때 죽음의 문턱에 섰던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놀고 있었다. 연설을 마친 그녀는 객석을 바라보며 마치 그곳에서 웃고 있는 자신의 아들 민준의 환영을 보는 듯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행사가 끝난 늦은 밤, 재단 이사장실에 홀로 남은 은하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그림 액자를 어루만졌다. 그것은 더 이상 민준의 옛 사진이 아니었다. 재단의 도움으로 완치된 한 아이가 그녀에게 선물한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는 천사의 날개를 단 작은 소년이 밤하늘의 별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준이 형, 고마워요. 은하는 그림 속 아들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한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위대한 구원,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완전한 평화와 감사의 눈물이었다.